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석 민심 이거 참 정치인들한테는 중요한데요. 여야 의원들 각각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래서 오늘 1부와 2부에 걸쳐서 여야 의원들이 느낀 민심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야당의 심장부지만 여당으로서는 유일하게 당선되신 분이죠.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최고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이번 추석 연휴 때도 지역구에 쭉 계셨죠?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좋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야당은 좀 심란하잖아요. 호남에 뭐 그냥 이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신민당 만들었죠. 천정배 의원 또 신당 만든다 그러죠. 박주선 의원 탈당해서 신당 만든다 그러죠. 이거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호남의 지역구를 두신 여당 의원으로서. 지금 제 판단이라기보다는 예. 제가 만나본 호남 사람들은 좀 당황하고 있죠. 당혹스럽죠.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호남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자기들이 늘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을 밀어왔기 때문에 예. 그 당으로 가도 지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어려운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나눠지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 근데 또 이렇게 지는 거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말하자면 누구를 중심으로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또 무슨 가치를 중심으로 이렇게 내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뚜렷하게 잡히지 않고 예. 그러면서도 자꾸 어떤 나눠지고 분열된 인상을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지도부에 대해서 또 호남에 깔려있는 정서가 좀 그렇게 소망스러워하지도 못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당황하는 거죠. 뭐 당혹스러운 거죠.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에 대한 거는 기대는 좀 커진 것 같이 보이세요? 새누리당이야 본래 2% 3% 지지를 해왔었던 그런 그 당이기도 예. 하고 그래서 사실상 새누리당에서도 좀 집권하고 나서 지금 그 두 번의 집권을 연달아서 하고 있는데 예. 호남에 참 현안들이 많습니다. 새만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주지 아니면 이럴 때 제대로 된 인물들을 좀 공천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경쟁을 좀 하게 하지 뭐 이런 거 또 뭐 호남 인재들을 좀 제대로 좀 발탁을 좀 하지 하는 그런 말하자면 불만 또는 바람 이런 것들을 여전한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추석 민심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정치권에서는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양당 대표들, 특히 이 양당 대표들이 추석 전에 어려움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네.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두째 사위 문제로 고생이 많았고,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혁신위의 인적 쇄신안 때문에 참 곤혹을 치르고 있었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두 사람 다 그런 측면에서는 새로운 이슈를 하나 발굴해서 이걸 좀 덮을 필요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자, 추석 연휴 때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 만났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지역 분들은 어떤 얘기 하시는가요? 솔직히 좀 갑작스러운 거였기 때문에 사실상 또 나온 내용들 자체가 안심 전환에 뭐 이런저런 건데 특별한 결론은 없는 것 같고 뭔가 새로운 것은 등장하는 것 같은데 또 왜 갑작스럽게 그랬을까 하는 그런 정도이지 사실 지역민들은 관심이 없다 지금 이거죠. 제 자신부터가 우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예. 아직 깊이 잘 모르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뭔가 정말 좀 갑작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다 느끼고 있지만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지 하고 그 동료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해도 뭔가 이렇게 딱 잡힌 그런 것이 그렇게 와서 닿지 않기 때문에 아마 많은 논의가 좀 있자 싶습니다. 예, 안심번호는 저는 무슨 이게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거로부터 지켜주는 번호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안심번호제 도입을 얘기를 했었죠. 많은 제도들이 진화를 하기 때문에 예. 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일반 전화로 해왔었던 여론조사 정치권에서는 예. 그런 것들 일반 전화를 누가 요즘에 얼마나 쓰느냐 예. 휴대폰 전화를 한다면 반영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진화될 수밖에 없고 선관위뿐만 아니고 학자들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논의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어떤 형태로 채택을 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그리고 또 그것을 문제점은 없는 거냐 예.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충분한 논의 그런 그 과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양당 대표들이 지나치게 좀 서두르면서 교감을 이루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글쎄 저는 그걸 교감을 이루었다. 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합의는 아니래요. 합의는. 예. 합의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내가 봐도 합의가 아닐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합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처럼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들, 정치적인 선거구 획정 문제라든가 권역별 비례대표 문제라든가 투표율을 어떻게 올릴 거라든가 또 뭐 지역구도를 어떻게 완화를 할 거라든가 선거 연령을 어떻게 할 거라든가 투표 시간을 이런 문제들은 여야 동시에 같이 해야 될 하나의 제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공천의 문제는 그건 각 당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천의 문제는 여야가 대표들이 또는 뭐 여야 간에 모여갖고 합의를 해서 우리가 공천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방식으로 하자 저런 방식으로 하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공천은 그야말로 앞서 얘기한 그런 제도적인 문제와 달리 그건 각 당이 자기 당의 실정에 맞게 또 자기 당의 특성에 맞게 역사에 맞게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차별화된 인물들을 가지고 승부를 거는 게 선거라고 보긴데 사실상 이 공천 문제를 갖다 여야가 합의를 해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 문제는 좀 저는 별개라고 보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 아까 안심번호 말씀하셨잖아요. 안심번호 국민공천 이것은 이제 야당이 먼저 들고 나왔단 말입니다. 혁신위에서. 그런데 그러면 야당은 그러면 그 방식으로 하기로 했냐? 실질적으로 야당 내부에서도 이게 결정이 안 됐어요. 이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중심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은 뭐 공천단을 국민공천단을 100%로 구성을 해서 한다. 그게 안 되면 또 ARS라든가 현장 투표를 한다. 아니면은 국민공천단 70% 권리당은 30%로 혼합해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지금 아직도 야당이 이 안을 결정을 못했어요. 혁신위에서만 그렇게 한다 뿐이지. 그런데 지금 야당 내부에서도 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라는 게 어떻게 전체적으로 퇴퇴를 하냐, 뭐 부분적으로 퇴퇴를 하냐 이렇게 결정도 안 했는데 그 야당에서 논의한 그러한 것을 새누리당 안으로 완전히 확정. 지금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너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논의를 했다. 그런 부분 갖고 서로 고민을 했다 정도이지 이걸 합의를 했다 또는 뭐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어떤 결정된 그런 게 아니라고 보고 또 김무성 대표님께서도 어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김무성 대표 말씀이 저는 100번 맞다고 보고 앞으로 이것이 논의의 문제이지 서로 정치권에서 이제 각 당에서 이런저런 방식의 논의의 한 방식의 문제이지 이게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결정했다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받아들일 그럴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정현 최고위원께서 공천은 각 당이 알아서 할 문제다. 이거 분명히 맞는 얘기인데 하지만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경우에 역선택 방지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야가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이 일반적 견해 아니었나요? 오픈 프라이머리에 그러면 반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자체가 굉장히 잘 알다시피 문제점들이 말하자면 그 자체는 뜻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찬성이고 박근혜 지금 현 대통령도 19대 선거를 지휘할 때에 비대위원장으로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하게 하자고 했는데 이 오픈 프라이머리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역선택의 문제가 있다고요.
투표율이 굉장히 낮이고 그렇죠. 또 공휴일도 아니고 평일날 하고 예.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말하자면 상대 정당들이 어떤 이렇게 그 상대 정당이나 또는 지역에 아주 집단 민원들이 있거든요. 큰 예. 민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생각하는 그런 집단 민원 또는 뭐 어떤 뭐 특정 종교 집단 예. 또는 뭐 특정 향후에 특정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런 데서 뭉쳐가지고 이렇게 제기를 참여를 하게 되면은 그 본래 그 정당에서 공천하려고 했었던 그런 기준과 사람이 아닌 상대 당이 오히려 고르고 또는 어떤 아까 집단 민원인들이 고르는 그런 이제 공천이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보완도 있고 또 투표소가 지금 일반 선거를 하는 것만큼 투표소가 그보다 더 적게 설치를 했다. 그러면 누가 평일날 버스 타고 가서 투표를 하러 간 사람이 있겠느냐. 직장을 안 가고 가서 투표한 사람이 있겠느냐. 투표율도 무지하게 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현 투표소만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수백억씩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특정 정당에서만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그 비용을 그럼 어디서 되느냐라는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어저께 그 합의라는 게 합의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게 야당은 그 전략공천을 20%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인물 또는 필요로 하는 지역은 별도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정치 개혁, 선거 개혁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관심거리는 얼마나 물갈이가 되고 얼마나 사람을 바꾸느냐 관심인데 그냥 100% 공천 아까처럼 국민 경선 말하자면은 오픈 프라이머리만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신인들 진출이나 또는 그 어떤 인물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진 그거는 맞는 말씀이세요. 맞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50개 주 중에서 20개 주에서 그걸 하는데 20개 주에서 오픈 프라이머를 해봤더니 97%가 현역 의원이 되더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오픈 프라이머리 자체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에 반대를 한 게 아니라 좀 이런 문제점을 빨리 보완하자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은 마치 김무성 대표님한테 반기를 든 것처럼 또는 뭐 친이 친박계에 싸운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언론에 비춰져서 참 당혹스러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그 두 대표님들께서 만나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오픈 프라이머리 말고 또 다른 방법을 택했단 말입니다. 예. 여론조사죠, 일종의. 그렇습니다. 한마디 여론조사로 이제 방식을 바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여론조사로 바꾸는 것에 어떤 그 대국민 설명, 국민들에 대한 설명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문제가 논의가 많을 것이고 아까 질문하신 그러면 여야 간의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해서 같이 이렇게 해야 되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가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가 이걸 하자가 아니라 그 지금 이미 야당은 이거 오픈 프라이머를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딱 나버렸단 말입니다. 완전히 그쪽에서는 아까 전략공천 20%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전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결론이 나버렸기 때문에 이미 여야가 합의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새정치민주연합은 자기 당 특성에 맞는 공천 방식을 이미 택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 새누리당에 맞는 그런 공천 방식을 선택을 해 나가고 지금부터라도 특별한 공식 기구라도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깊이 논의를 해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보완할 점 보완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석 끝나고 오늘 이제 일상으로 돌아온 첫날인데 오늘 의원총회 있으시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